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나물 스카 배입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니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제가. 맞아. 근데 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이제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박. 축하합니다. 엄청난 근황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1월부터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빨리 부지런히 놀아야겠다. 네, 12월을 최대한으로 즐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 축하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뒷방 상영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아니, 녹음 때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딱히 없어서 녹음하는 것 말고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맞아. 녹음 한 3번째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겨울왕국 2 보셨어요? 네네네. 봤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랬구나. 근데 진짜 저희가 오늘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눈이 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 지금. 그래가지고 저랑 수카 씨는 처음 보는 눈이어서 올해 겨울은 갑자기 겨울왕국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났어. 저는 첫눈은 아닌데요. 이번 주에 봤던 것 같은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맞아. 근데 낙엽이 있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밖에 내려다보는 창밖을 보는데 낙엽이 진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단풍이. 왜 그러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거랑 같이 눈이랑 있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네. 나무르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도 사실 그냥 잘 지냈는데 전 사실 또 저번 주 녹음이었었거든요. 저번 주에도 근황을 되게 얼렁뚱땅 잘 지낸다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도 거의 비슷하고요. 제가 얼마 전 녹음해서 굿플레이스라는 시트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에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데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몰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좀 성미가 급해서 쫙 보다 보니까 갑자기 금요일부터 올라온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몇 주 정도 금요일마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올라왔다 이러고. 근데 사실 뭔가 기대만큼 엄청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마지막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들었지. 그냥 정이 들어서 그냥 금요일이 되면 굿플레이스가 올라오겠군 이런 재미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그럼 약속 좋지. 같은 게 있는 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전 옛날에 게임을 하는데 게임 속에서 이게 동물의 숲이라는 닌텐도 게임인데 게임 속에서 약속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동물 친구랑 친해지면 맞아.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 하면은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게임기를 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겨울이 되면 동물의 숲을 하고 싶은 게 옛날에 한 2008년인가? 그때 광고에 송혜교 씨가 눈 내리는 산장에서 동물의 숲을 하는 광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광고를 너무 좋아해서 핫초코를 마시면서 동물의 숲 하는 걸 되게 심상 그려진다. 네. 그래서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약속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어요? 깨면 엄청 서운해요. 그래서 막 메모지에다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메모지에다가 약속했다는 사실을 써놨었어요. 게임 속 약속을. 대박이다. 되게 너무 좋다. 좋은 게임. 네. 그러면 저희 잠깐 홍보 타임을 가져본 다음에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뒷방 상영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askd.kr/duitbang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팟빵 댓글, 인스타 DM과 댓글, 또 메일 back_to_ 시네마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되게 저희끼리 엄청 기뻐한답니다. 이렇대 와. 맞아요. 최근에도 또 저희 잘 듣고 있다고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맞아요. 감동이었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뒷방 상영관 82번째 영화 아사코 얘기해 볼게요. 네. 하마거치 류스케 감독님이 한 작품이고요. 원작은 시바사키 토모카 씨의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이번 영화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예전부터 제가 히가시대 마사히로라는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잡지도 막 화보 찍으면 사고 이럴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뒀대였나? 그거 뭐였지? 그만둔대. 그만둔대. 네. 이미 둬버렸어. 재밌다 오늘. 그래서 그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그 배우님을 좋아해서 이 영화도 되게 보고 싶어했던 영화였어요. 또 다들 보고 싶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후다닥닥 선정이 됐던. 맞아. 되게 벼르고 있었던. 맞아. 되게 컨셉부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아예 모르고 바로 틀었어요, 그냥. 그래서 더 소카 씨가 당황하셨군요. 맞아. 네. 그리고 여자 주인공 배우님은 카라타 에리카 씨가 했습니다. 아주 되게 여기서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정말 이영애 씨처럼 현실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매력을 지닌 배우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제가. 또 다른 트리비아들 뭐가 있을까요? 캐스팅 1화? 맞아. 이 감독님께서 굉장히 리얼리티를 중시하시고 되게 실제 배우와 닮아 있을 때 그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100%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히가시대 마사히로 배우님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그 카라타 씨가 처음에 오디션을 봤을 때 그 영화 속에 독백을 해야 하는 장면이 많아서 대사를 읽게 시켰는데 그 대사를 읽는 목소리가 너무 딱 자기가 생각하던 그 아사코여가지고 바로 역할을 제의를 했고 실제로도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된 카라타 씨가 굉장히 영화 속에 아사코와 비슷한 면이 많으셔서 성격적으로 엄청 좋았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원래 주로 다큐멘터리를 맞아요. 찍으시는 분이라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으셨는데 파도의 소리, 파도의 목소리, 신치마치 등등 이런 것들을 찍으셨대요. 그래서 아사코라는 극영화 장르를 찍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맞아요. 원래 전 작품이 해피아워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감독님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의 감독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해피아워의 구성이랑 아사코의 구성이 좀 다르다고 수카 씨 얘기해요. 맞아. 여기에 사실 해피아워는 워크숍에서 만난 이제 진짜 전문적 배우들이 아닌 비배우분들을 섭외를 해서 영화를 찍은 거라서 되게 약간 그 당시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되게 리얼리티였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되게 중시하시는 분인데 사실 아사코는 그거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막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놀라고 약간 호불호도 좀 있고 그랬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사코의 원제 제목이 일본에서는 자나케나 맞아요. 였고 영어 제목은 아사코 1 and 2
한국에서는 아사코로 개봉을 했죠. 근데 저는 일본 제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나깨나? 자나깨나. 좋은 것 같아. 또 다른 트리비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원작 소설이 아까 수카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바사키 도모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바쿠가 영화에서는 그냥 바쿠로 다른 설명 없이 나오잖아요. 그냥 실존 인물처럼. 근데 사실 소설에서는 좀 더 숨은 설정이 있는데 그게 약간 뭔가 달나라에서 온 공주님 컨셉. 가구야 공주. 가구야 공주. 맞아요. 네. 그런 컨셉이라서 좀 더 좀 환상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군. 가구야 공주 이야기 테마가 윤희에게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윤희에게는 달이 많이 나와서. 맞아. 그렇구나. 되게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리고 지브리 아, 스튜디오에서도 영화 나왔었잖아. 아, 가구야 공주 이야기. 궁금하신 분 그걸 보시길. 네. 그럼 트리비아는 이 정도에서 하고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사카에 살고 있는 아사코는 고초 시게오 사진전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바쿠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오카자키 하루요 등의 친구들과 함께 바쿠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지만 바쿠는 방랑벽이 있기 때문에 기약도 없이 아사코를 떠나고 맙니다. 2년 후 도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사코는 바쿠와 똑같이 생긴 료헤이라는 사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때문에 아사코는 굉장히 혼란을 겪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보고 혼란을 겪는 아사코의 료헤이는 마음이 쓰이게 되고 신경이 쓰이게 되고 결국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료헤이의 구애로 둘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듯 했으나 아사코는 바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해 료헤이를 떠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때 마침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불안감 그리고 서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사카와 료헤이는 함께 있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5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재난지역에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고 친구 커플과도 되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도 약속하게 되고 둘이 고향인 오사카로 이사를 가서 신혼집을 꾸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떠난 줄 알았던 바쿠가 모델로 데뷔해 다시 아사코의 곁에 오게 됩니다. 아사코는 다시 자신을 찾아온 바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흔들리게 되고 이사 전날 료헤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바쿠가 찾아오자 바쿠의 손을 잡고 떠나게 됩니다. 핸드폰도 버리고 완전히 바쿠와 함께 떠나 잠적할 마음을 가지고 차에 오르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사코는 료헤이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따라서 바쿠와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고 혼자의 힘으로 오사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 저희 다시 보기 코너에서 좀 더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영화에서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두둥. 먼저 배씨가 그 쿠시하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사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네. 쿠시아 씨가 료헤이가 다닌 사케 회사의 회사 동료인데 맞아요. 그 아사코가 도쿄에 올라가서 마야라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룸메이트라서. 근데 어쩌다 만나서 두 사람을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료헤이와 쿠시아 씨를 쿠시아 씨가 마야가 사실 배우예요. 배우인데 연기하는 영상을 보고 갑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가기 전에 한 말이 되게 모욕적인 마야한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좀 되게 너의 연기는 진정성이 없다. 맞아. 너무 애정을 갈구하는 듯한 그런 연기다. 라고 말을 하고 그냥 가는데 거기서 료헤이랑 아사코가 되게 쿠시아 씨에게 하는 말이 되게 좋았던 게 아사코는 너가 아무리
마야의 연기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했어도 나는 마야의 연기가 나에게는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다가왔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아사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할 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심을 보여줬고 쿠시아 씨는 그래도 가겠다고 하고 료헤이가 다시 붙잡는데 너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못을 하고 떠나면 나중에 마야가 TV에 나올 때 그런 죄책감을 가지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 왜냐면 다신 마야의 얼굴을 못 볼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을 끝내지 말고 이어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쿠시아 씨가 남아서 사과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진짜 되게 쏘아붙이는 말을 하다가 자기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원래 연기를 꿈꿨었는데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빛이 나서 질투가 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연기에 대한 비판은 진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진심이 나누는 대화가 되게 연극처럼 인위적으로 펼쳐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 아사코가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료헤이가 되게 흘러가는 상황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장면이 좀 연극 같지만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상처도 주고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뭔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으면 이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재난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도 살아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 이 장면이 되게 좋았고 이게 이런 테마가 영화 내내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사실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사람이 자기랑 똑같고 완전 취향도 같고 이렇게 얘기할 때 통하기만 하는 사람이랑 계속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좋았던 게 결국에는 내가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랑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좋지 않게 생각해도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줬을 때 아니면 입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마주하고 제대로 사과할 수 있으면 되게 괜찮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도계자 문화는 사실 일단 사과하고 무마하려는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그게 어떻게 제대로 사과가 되어야 하는지의 과정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좋았어요. 영화 속에서 처음 볼 때는 뭐야 하지마 막 이러면서 너무 어색하니까 나조차도 그런 상황을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배 씨가 했던 말 중에 완전 지금 마음에 와닿은 게 류헤이가 흘러가는 상황을 붙잡는다고 했는데 류헤이의 성격을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준 말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옆을 무언가 흘러가는 것을 계속 붙잡는 맞아. 붙잡아 두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여기서 그 마야랑 료에이랑 아사코가 처음 만났을 때가 그 사진전 보러 갔을 때 입장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해서 뭔가 동동대고 있는데 다가가서 저희가 오사카에서 막 사투리로 맞아. 오사카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전시를 꼭 보고 싶다고 그렇게 되게 좀 막무가내로 비는. 네, 맞아. 그거 되게 일본식 대장 같이. 맞아. 그런. 맞아. 그리고 그 마야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요? 마야랑 캐릭터. 맞아. 사실 여기서 되게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아사코와 아사코 주변을 둘러싼 바쿠와 료헤이의 이야기지만 계속 그 사이에 친구 커플이 남녀로 계속 나와요. 맞아요. 짝수로 항상. 그러다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시골 오사카 마을에 있을 때는 오카자키와 하루요 둘이 있었고 도쿄로 올라와서는 이제
쿠시아시. 맞아. 랑 마야. 맞아. 마야. 쿠시아시랑 마야가 있는데 이때 갑자기 항상 짝수였는데 그렇게 가서 더블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요가 도쿄로 오게 되면서 5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좀 불안감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오. 그런 글을 본 것 같네요, 어디서. 근데 맞는 것 같아. 뭔가 갑자기 홀수가 되면서 그 둘 친구들 나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특히 친구들도 다 엄청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 마야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맞아. 영화가 되게 마야의 표정을 좀 이렇게 마야의 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잡으면서 뭔가 약간 여운을 남기는 듯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몇 장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야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야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류헤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약간 호감을 되게 표시하면서 뭔가 너를 배려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약간 여지를 줬는데 되게 류헤이는 신호등이 깜빡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가 버리잖아요. 뭔가 그런 순간들? 약간 마야가 그런 류헤이한테 품고 있는 뭔가 엄청난 사랑은 아닐지라도 되게 인간적인 호감이 계속 지속돼 있었던 것 같고 맞아. 그게 영화 좀 후반부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연극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갑작스럽게 연극이 시작된 거기도 한데 되게 아사코의 위치가 저도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아사코의 위치 자체가 약간 그 무대가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자리 같은 느낌? 혼자 좀 동떨어져서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사코의 그 요리하는 장면을 보면 그 약간 부엌이 프레임처럼 맞아, 창이 있어가지고 있어. 아사코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 또 되게 특이한데 아사코가 계속 뭔가 뚫어져라 계속 보는 것 같은 아사코의 시선인 것 같은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 아사코의 생각은 사실은 뭔가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 마야처럼 진심으로 계속 추구하는 거?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런 걸 되게 동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사코가 좋아한 건 마야의 자기 확신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그만큼 확신이 없는 것 같고 항상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야 얘기를 저희가 하게 돼서 말하자면 마야도 약간 물론 쿠시아시랑도 되게 케미가 좋긴 했는데 쿠시아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네. 솔직해요. 근데 류헤이에게 어떤 품었던 마음 같은 게 완전히 바로 전달이 안 돼서 혹은 류헤이랑 쿵짝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 쿠시하시랑 잘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마야도 원하는 걸 다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우회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사코가 보기엔 되게 안정적인 항상 안정적인 사람으로 본 것 같아서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다.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이 영화에서는 항상 헤어지고 만나고 뭔가가 잘 안 됐다가 다시 되고 그것을 반성해서 다시 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야와 쿠시하시가 잘 된 것도 둘 사이에 처음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그것을 메꾸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사이만 서로가 이렇게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둘의 조합도 괜찮았고 마야가 끝까지 진짜 료헤이에 대한 호감을 놓지 못하는 것도 너무 보였어요, 눈에. 그 임신한 상태로 쫓아갈 때. 맞아. 이사 갈 때. 근데 좀 슬펐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마야의 공연을 이제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 또 지진이 나가지고 료헤이가 고생하는 장면?
수카 씨가 꼽으셨는데 맞아요. 더 그 자세히. 장면이 좀 되게 센세이셔널했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극이 시작한다고 불이 다 꺼졌는데 그때부터 지진이 나서 맞아. 암전된 화면에 계속 흔들리고 뭐가 음. 팍팍 터지면서 너무 무서웠고 맞아. 뭔가 한국에서 살면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재난이잖아요. 근데 또 영화에서는 일본 사람들 그냥 지진인가 싶은데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나왔더니 지하철 다 완전 마비가 됐고 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사람의 강물인데 거기서 사람들 계속 흐르는데 또 진짜 아까 배 씨가 얘기해서 생각이 났던 게 거기서 료헤이는 지하철이 마비됐다고 하니까 그 말을 딱 믿고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강물이랑. 그리고 또 가다가 결국 아사코를 만났을 때 서로 멈춰 서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뭔가 영화적 연출. 맞아. 그쵸. 되게 뭔가 바쿠랑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엄청 뭔가 우연의 연속이고 막 극적인 인위적이고. 걸로 맞아.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료헤이랑 다시 만나는 그 지진이 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장면은 그건 비슷하면서도 되게 좀 다르게 변주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수카 씨 말대로. 맞아. 그래서 바쿠를 맨 처음 만날 때는 사실 이게 진짜 믿기지도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되게 우연적인데 운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료헤이와 아사코의 만남은 되게 필연성을 엄청 부과하려는 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둘이 이렇게 서로 깨닫고 이걸 둘이 맺어지는 그런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대비가 되고 재밌고 좋고 좋았죠. 료헤이랑 아사코는 그 둘의 관계는 서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휩쓸린다? 어떤 운명이나 흐름 같은 거에 휩쓸린다기보다는 되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맞아.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되게 료헤이가 걸어가는 장면 되게 길게 보여주잖아요. 네. 밤까지 계속 걷고 있었던 거잖아요. 신기해. 지하철이 진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진짜 좋고. 저도 그 지진 연출이 엄청 좋았던 게 사실 뭔가 이제 벌써 8년? 맞아요.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생각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여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처리를 한 게 맞아요. 좋았던 되게 재난을 것 다루는 같아요. 방식이 확실히 감독님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대단 피해자들과 많이 인터뷰를 하셔서인지 그게 재난이 났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하는지에 집중을 하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그 재난 다큐멘터리 많이 찍으셨잖아요. 근데 감독님 인터뷰에서 재난 상황 자체를 찍을 수는 없다고. 그치. 그래서 찍는 건 재난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찍는다고 그치. 하셨어요. 진짜 그런 게 너무 반영되는 것 같고 또 연극이 시작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되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 저는 오히려 그 암전 상황이 되게 연극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저는 그것도 연극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만약 그런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은유적인 게 그 사람들은 정말 지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지. 왜냐면 익숙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들? 뭔가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상에 들어있다는 거? 맞아. 그런 비유로도 좀 들렸었어요. 맞아. 사실 아까 리허설을 하면서 나무식 해주셨던 얘기 중에 되게 좋았던 게 그 영화 곳곳에 언제나 다가올지 모르는 사고나 재난에 대한 되게 그런 설명이 쏙쏙쏙쏙 들어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좋아하는 장면을 딱 꼽기보다 약간 그렇게 일상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재난의 감각들?
그런 것들에 되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쿠랑 처음 만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부터 오토바이를 막 타고 되게 자유로운 연인인 것처럼 가다가 다음 컷이 넘어가면 갑자기 둘이 사고가 나서 맞아. 이렇게 오토바이랑 같이 펼쳐져 있어요. 무슨 전개도처럼. 되게 미니어처 인형들처럼 누워있다고 해야 되나? 좀 깜짝 놀랄만한 이미지잖아요. 사실 사고가 났고 두 사람이 일단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도로에 누워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라디오에서도 계속 범죄 소식 같은 게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듣고 사실은 되게 아사코가 빵 사러 나갔던 바쿠를 엄청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은연중에 들었기 때문에. 그치.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바쿠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고 또 바쿠의 아버지가 되게 병세가 악화되셨다는 얘기를 친구의 입을 통해서 듣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그 친구 이름 뭐지? 오카자키는 루게릭 병으로 침대 신세를 지게 되는데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호쿠 지방 재건축제에 계속 가잖아요. 맞아. 그 아사코랑 료헤이 커플이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재난이 일상적으로 그냥 다 번져 있다. 그래서 그걸 딱히 설명해주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얘는 이래서 아프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방문했는데 친구가 아프고 맞아.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맞아. 재난이라는 게 되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옛날에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현대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부분, 미지의 공포 힘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 뭔가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랑 맞아. 그게 이미 지나간 이후에 살아가는 거가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지나갔는데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또 왔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되게 일본에서 제가 살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게 그 지진이 났는데 그냥 일본에서 난 지진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일본 대지진인지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 나중에 둘이 어떤 재난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가는구나 해안 지역으로 그건 알았는데 나중에 아사코가 료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서 방조제에 올라서 파도를 보고 나서 그 걸어서 찾아간 집이 바로 그 재난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이게 막 쓰나미 있고 막 엄청 큰 지진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었구나. 뭔가 감이 왔거든요. 그 정도로 설명을 길게 해주지 않고 되게 딱 보는 순간 캐치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맞아. 혹시라도 보고 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다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건데 관측 기준으로 보면은 진도 9의 엄청 큰 지진이었고 18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일본에서 15,897명이 사망했고 2,53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난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난민들도 너무 많아요. 22만 명이 난민이 돼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이 지진이 발단이 되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었잖아요. 그치. 삶에 파고드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도 파고 들어가 있는 게 맞아. 진짜 일상에 들어가는 맞아. 재난 맞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 말고도 언내추럴이라는 맞아. 일본 드라마에서도 그 거기에 법의학 맞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님이 맞아. 사람들의 이빨 그러니까 어떤 유해가 좀 얼굴이 좀 물에 들어가면 되게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치아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단단해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맞아.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학문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에서 되게 그런 일본의 태도가 어떻게 이걸 대처하려는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거야말로 약간 좀 진짜 사회를 반영하는 아사코도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재밌는 눈을 뗄 수 없는 멜로면서도 맞아. 동시에 일본 사회에 대한 그런 현 세대의 생각이 되게 잘 반영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일본 현 상황을 진짜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면서 되게 일본 사회에 대해 내가 진짜 깊게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았어. 맞아. 근데 되게 그런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건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맞아. 더 집중한 것 같았어요. 맞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그 아사코가 료헤이기로 돌아가기 전에 료헤이에게 한번 거절을 당하고 오사카에 있는 오카자키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비밀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을 꼽았어요. 너무 그때 좀 약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과 연출이 좋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아사코가 이제 그 자기 말에 대답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유르게릭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오카자키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데 뭘 고백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장면이 딱 전환되고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아사코와 그리고 오카자키 어머니가 예전부터 계속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좋았다. 그때는 왜 좋았냐면 그냥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아침에 도쿄까지 가서 아침밥을 함께 먹고 다시 돌아올 정도로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정도로 좋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카자키도 엄마 그만해 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빨래를 정리하다가 마당에서 아사코한테 비밀처럼 사실 그 남자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다 그때까지 남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사코도 고백을 했고 그걸 솔직히 어머니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런 고백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사코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충 내용을 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세련된 그런 연출이고 심지어 그걸 고백해주는 마당이라는 장면이 바쿠와 같이 빨리를 널었는데 널었던 장면에서 빨래를 걷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흰천에서 같이 둘러싸여서 똑같이 그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주는 약간 울림 뭔가 맞아요. 되게 그래서 너무 정말 아사코가 멜로 영화로서도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아사코의 선택에 되게 막 정당성, 되게 설득력을 부여하고 그 장면이 뭔가 되게 사실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지만 뭔가 생각해보게 되고 맞아 그렇지라고 하게 되는 장면. 맞아. 뭔가 되게 아사코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진심이 있잖아요, 다.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되는 맞아.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솔직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진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로맨스 영화에서 나오는 인간 카테고리를 많이 넓혀주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장면에서도 그 어머님이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치. 원래는 아니었던 좀 다른 이야기였는데 더 자신의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게 아사코가 자기가 진심에 따르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추측해보자면. 근데 거기서 되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너가 잘 대처하면 삶은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되게 좀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듯한. 맞아. 맞아. 그래서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아까도 그 배씨가 그런
뭐지? 또 까먹었다. 쿠시하시와 마야의 다툼이 있었을 때도 아사카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화 내내 아사코의 역할이 좀 정말 그런 진심으로 솔직함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솔직함의 순기능이 누가 먼저 솔직을 해야 솔직하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누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깠는데 나만 숨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오고 가잖아요. 그게 솔직함. 좋군. 사실 쿠시하시가 아니라 오카자키 네. 어머니의 말이 아사코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러니까 료헤이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에 그 센다이 토호쿠 지방에 계속 봉사활동을 해서 도와드리던 어민 분한테 도움을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듣는 게, 남자는 그거 절대 용서 안 한다. 너가 맞아. 진짜 잘못한 거다. 너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오카자키 어머니는 반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면 소중하게 대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 아사코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의미심장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사코는 그런 지진이나 재난의 상황을 어떤 도덕성으로, 그러니까 도덕성이 회복되면 그것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나 아니면 도덕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뭔가 쿠시아시가 아니라 오카자키 어머니는 뭔가 그거의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아사코가 오사카에 도착해서 료헤이에게 막 찾아가서 뛰는 장면들. 거기서 정말 모두가 막 비 엄청 내리고 막 건물 철철철철 흐르고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정적이던 영화에서 엄청나게 활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라 몰아치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맞아요. 료헤이 가야돼! 그런 장면들 갑자기 좋았어요. 되게 끈질기게 맞아요. 쫓아가. 맞아. 근데 진짜 그 영화 그 장면이 진짜 저도 좋았던 게 료헤이가 아직 진짜 엄청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뛰는 거였고, 아사코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이걸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뛰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사코의 행동과 결단이 너무나 강력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 딱 장면에서 그런 관계이자 료헤이와 아사코 두 사람을 보여준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맞아. 뛰어가는 장면에서 맞아.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 맞아. 되게 그래서 원래는 항상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달려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 바뀐 거잖아요. 네. 료헤이가 처음으로 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되게 에너지가 진짜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은. 그리고 대왕의 마지막 장면. 우리 아까 물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료헤이는 그 사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커피도 물 맛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애초에 물을 중시하는. 그래서 옛날 자기 오사카에 강이 흐르는 시골 풍경을 좋아했고, 이 회사 발령이 나서 오사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도 신혼집을 고를 때 앞에 강이 보이는 그 예쁜 집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이 볼 땐 좋아했는데 이제 아사카가 돌아오고 나서는 서로 방을 바라보면서 상반된 말을 하는 거죠. 료헤이는 그렇게 찡그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 표정을 찡그린 채로 강물이 더럽다고 하는데 아사코는 이쁘다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어느 곳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물을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 묘하게 관객과도 시선이 맞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별로 나를 쳐다본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정말 그 허공 그 어둠이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는. 되게 강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엔딩이. 맞아. 그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도 가사를 잘 들어보면 되게 그 마지막 장면이랑 어울리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랑을 강물에 비유를 하면서 뭔가 비가 돼서 사랑이 내리다가 다시 강물로 흐른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그 마지막 장면을 응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강물에서 끝나는 게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다. 맞아. 그리고 저는 더러운 강이라고 표현한 게 더럽지만 그리고 더럽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빛나는 강이라고 말한 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이 영화가 재난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하는 듯한, 응축하는 듯한 장면이었는데 되게 사람들이 진심이면 솔직히 예쁜 상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지. 근데 그런 예쁜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환상이고 그 안에서 나나 너는 없고 그런 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진심과 동떨어진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진심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말하고 좀 뭐 싸우고 해도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 맞아. 좋다. 맞아. 원래 이사 오기 전에 집을 봤을 때 비가 오면 물이 불어서 홍수가 날까봐 좀 걱정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그 집을 선택하고 물이 불어오는 걸 보면서도 거기에 있기로 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류회이가 아사코한테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아사코는 너는 다정한 사람인데 너에게 기대지 않을게 라는 말을 하는데 되게 그런 말을 하고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이상적인 것 같았어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맞아. 사실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에로스 푸시케 얘가 있을 때부터 사람은 불신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걸 계속해서 했고 서로 믿어야지만 구축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 시대의 사랑도 새로 쓰여져야 한다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형태가 있는 건 다 깨지기 마련이라고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류에이가 그 접시가 깨졌을 때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그런 보기 싫은 더러운 예쁘지 않은 그런 진심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새로 정의를 내려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죠. 저는 그렇게 사람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상화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이어나가는 것. 뭔가 바쿠랑 연애할 때 그때는 좀 되게 환상같이 맞아요. 이상화되고 판타지스러운 면이 많죠. 그 바쿠가 나중에 다시 등장할 때도 모델이 된다는 게 연예인인 거잖아요. TV에 나오고 되게 정말 환상의 동물 같은 그런. 근데 그 설명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뭐 했냐고, 떠나서 뭐 했냐고, 무슨 몽골에 갔다 왔나? 배고파서 쓰러져 있다가. 맞아. 중국에서 쓰러져 있다가. 오로라를 보러 갔다 왔다고 하고. 진짜 오로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바쿠의 설명은 항상 그런 식이야. 뭔가 되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맞아. 그러면 저희 또 더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혹시 있나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특별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이번 특별 코너에서는 아사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했던 점들이 뭐 아사코 1&2라고 영제는 그렇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새로운 아사코 2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뭐 그런 질문들도 저희가 했었고 또 아사코란 영화에 드러난 여성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사코가 언제 료헤이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코 여성관이 어떤지부터 저희 얘기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너무 구시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봤어요. 저는 보는 내내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고 이런 얘기를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사코가 되게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크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막 자유롭고 막 그런 사람이 더 나은 여성상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성격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가 더 나아가는 건데 아사코는 여기서 조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보이고 얌전하게 보이고 고분고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 굉장히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요가 설명을 하길 조용해 보이지만 자기 꽂히는 거 있으면 완전 그거에 민영한테 달려드는 친구라고. 아사코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정을 내린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이 시대에 걸맞는 여성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필요한 인물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되게 보면서 되게 맞아 아까 배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멜로 영화의 새로운 캐릭터라는 것처럼 카테고리라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게 영화에서 아사코를 그러니까 보통 페미니즘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되게 자기 표현을 잘하고 되게 뭔가 엄청 겉으로 보기에 강력한 그런 뭔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을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사실 그런 걸파워다. 네, 그런 캐릭터들의 역할이 진짜 당연히 있고 그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그 다음 단계랄까? 그런 거는 좀 사람은 꼭 그럴 필요가 없고 나로 있을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되게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그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조금 수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성향 그치. 여자라서가 아니고 근데 물론 성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쵸. 깊어진다. 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사코의 행동을 보면 결단을 내릴 땐 내리고 그냥 되게 조용하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좀 나중에 변화한다면 바쿠와 연애에서는 상당히 좀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근데 이것도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끌려다니면서도 바쿠에게 정말 푹 빠져있는 사람의 행동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바쿠가 먼저 다가온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사실은 아사코가 먼저 쫓아갔거든요. 맞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바쿠가 도망갔을 때 아사코가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이후 료헤이를 만났을 때는 료헤이에게 큰 잘못을 했지만 엄청 쫓아가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료헤이랑 같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달려가는 장면에서 아사코의 강력함이 많이 드러났다고 그때서야 성장을 한 거지. 보여서 진짜 좀 감동적이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그게 되게 감동적이던데 그냥 여자로서 그렇게 막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려오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하면 남자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 근데 그런 말을 영화가 한다고 해서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다라고 맞아.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존재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아사코는 그냥 고대 네 하고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아, 너무 웃겨. 돈 갚겠습니다. 네,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냥 자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사코가 맞아. 어떤 사람인지를 맞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터미네이터 3인가? 그 여성 악역 나오잖아요. 완전 그 액체 로봇, 액체 금속으로 된 기억나시는지? 그 사람이 뛸 때 진짜 완전 잡이 없이 뛰거든요. 그거 같았어요, 아사코 진짜. 완전. 맞아요.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바쿠라 사귈 때는 아사코가 엄청 웃어요. 근데 딱 그 2년 후 도쿄부터는 아사코가 진짜 안 웃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또 참 로봇 같은 아사코. 근데 아사코가 뭔가 진짜 일본 여성을 생각했을 때 뭔가 겉모습으로만 보면 딱 뭔가 떠오를 법한 그죠? 스타일이긴 한데 왜냐면 뭔가 되게 뭐 조신하고 막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있잖아요. 일본 여성에 대한. 근데 이게 만약에 아사코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뭐 예를 들어 바쿠의 이야기로 쓰여졌던지 아니면 류헤이의 이야기로 쓰여졌으면 아사코가 되게 수동적이고 비판할 만한 어떤 페미니즘계에서 비판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사코의 입장에서 쓰여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여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사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 드러내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맞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전복이 있어요, 진짜. 원래 사실 그런 남자를 선택했다가 다시 버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바람피고 이런 여자는 되게 악녀고 맞아, 사실 진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심리를 파헤치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 발전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입장에서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자기가 남자기 때문에 그 각색을 해서 영화 극본을 쓸 때 여성 작가님과 함께 쓰셨어요. 그 좀 더 여성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싶어하고 하셨더라고요.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쳐진 대사가 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작 소설과는 다른 부분이 꽤나 있는데 꽤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있는데 그때 각색을 하면서 원작 작가님과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셨대요, 감독님이. 그때마다 작가님이 아, 다 괜찮다. 각색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고치지 않았는데 딱 하나 고치자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아사코가 료헤이에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영화에서는 아, 사과하지 않겠다. 사과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대사는 원래 고멘네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걸 본 작가님이 아사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에리카 배우님도 카라타 에리카 배우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모두 다 만족했고 그게 정말 저도 보면서 납득이 가는 대사였어요. 아사코라면 그랬을 거야. 아니면 아사코는 정말 뼛속 밑바닥까지 드러낸 사람이니까. 정말. 그게 아사코의 진심인 거지. 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사실 잘못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솔직해질수록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알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 재난들 그런 상처들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간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진짜 찐사랑, 찐사랑이다. 맞아. 근데 되게 인정이라는 이런 개념이 되게 일본 영화에서는 처음 보는 개념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되게 좀 신선하고 뭔가 진짜 일본 영화도 정말 나름대로 왜 이 감독이 일본 영화계에서 엄청 신예라고 주목받고 있는지 알 것 같은 젊은 나이시지만
후보도 엄청 많이 오르시고 음. 진짜 전작이 궁금해집니다. 더. 저도. 그리고 아사코가 뭐 언제 료헤이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언제 자기의 마음을 깨달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아사코가 언제부터 1인가 2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일단 생각했을 때 아사코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새벽에 눈을 떴는데 분명히 우리는 홋카이도로 가기로 했는데 센다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눈을 떠서 료헤이에게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할 것 같다. 날 여기다 혼자 그냥 내버려두고 가라. 라고 바쿠에게 말하는 시점부터 아사코 2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방조제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는 장면.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왜 좋았냐면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그랬던 게 물론 그 장면에서 제가 헐 여기가 센다이구나 막 이걸 인지하면서도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바다가 다 보이는 어촌 마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볼 수 없게 그렇게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바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다가 해일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재난을 대비를 해버린 건데 아사코는 그걸 올라가서 그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보잖아요. 맞아. 그게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맞아. 그렇게 마주하겠다는 그런. 그래서 이게 너무 그 감독님의 생각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걸 그냥 아예 막아버렸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근데 료헤이는 결국 바다를 보지 않고 떠나잖아요. 바쿠는 보지 않고 떠나는데 아사코는 올라가서 보고 걸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기서부터 아사코 2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저 바다 장면을 이렇게 멍하니 봤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너무 스카의 말에 엄청 맞아. 공감. 그리고 아사코가 그 새벽의 아이, 아침의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죠? 새벽 아침 이때. 근데 그때 시간대도 약간 새벽 아침 같았어요. 그래서 푸를 해가지고 맞아, 완전 맞아. 잘못하면 공포 영화로 보일 수도 있는. 푸르스름한.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료헤이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게 그 아침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분명히 바쿠랑 같이 홋카이도에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코 진짜 그런 보헤미안은 난생 처음이야. 아사코는 좀 약간 료헤이 같은 사람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쿠가 처음에는 엄청 뭔가 환상의 동물 같아서 좋았다면 되게 그런 게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과는 맞지 않다는 거 확실히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버린 바쿠가 갑자기 딱 보였을 것 같아. 바쿠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아사코가 이미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좀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저도 진짜 변환점은 두 분이 말씀하신 거기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조금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건가? 모르겠지만 그때 재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료헤이 차에 타서 그 눈 뜨니까 밤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맞아. 그때 똑같은 대사를 해요. 그 아사코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어? 맞아, 고속도로는 맞아. 어디론가 가는 직진 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려와서 내려왔어. 넌 더 자. 라고 해서 또 다음 씬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표로 하는 곳에 왔고 결국 돌아온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료헤이는 근데 딱 우리 홋카이도에 갈 거야 하고 잠들었다가 눈 떴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어?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맞아. 다음에 눈 뜨면 이제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바쿠는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이고 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돌아오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걸 딱 깨달아서 나도 내가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항상 여행은 집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결국 돌아올 곳에 대한 그런 거에 위해 결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었고 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원래 결혼 전에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전에 이게 뭔가 딱 정해지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이게 맞는 길일까 하고 불안한 감이 딱 오잖아요. 그때 바크를 잡고 달려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재밌게 아침 드라마처럼 설정이 됐지만 그래도 가능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 손 잡고 달려나간 장면에서 그 배우님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아무도 그 바쿠가 그 식당 어떻게 찾았는지를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네. 어떻게 찾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가 너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사실 제일 우리가 물어봐야 할 점은 그거예요. 바쿠랑 료에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나. 이거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잖아.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네? 그래 똑같이 생겼어. 그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왜 류회인이 연예인 도전하지 않았는가 막 이런 생각 계속 하는데 웃겨. 오. 맞아. 그렇게 바쿠가 진짜 약간 환상이라는 거? 맞아. 좀 환상에 가까운? 맞아. 그래서 둘이 똑같이 그걸 완전 집중하지 않는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저도 뭔가 아사코의 변화가 되게 좋았던 게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약간 오토바이와 바쿠와 아사코가 3단 분리돼서 도로에 펼쳐졌을 때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전개도. 네. 그랬을 때는 뭔가 다시 되게 되게 심각해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둘이 눈을 뜨고 되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다시 키스를 하고 뭔가 엄청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되게 환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산산조각 난 거를 붙일 수가 없는데 그 두 사람은 그 장면에서 뭔가 바쿠가 정말 환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아사코가 계속 믿고 있었던 사랑이 사실은 그런 종류 뭔가 깨진 걸 다시 붙이고 아무렇지 않게 더 강력해질 만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깨진 그릇처럼 뭔가 그냥 주워 담을 수밖에 없고 그치. 더 이상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이어붙일 수는 없는 거라는 거를 다시 돌아가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오토바이 사고 이후에 아사코랑 바쿠가 키스를 하잖아요. 길에 그냥 누워서 그렇게 키스를 하는데 근데 프레임 좀 하단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 웅성웅성 한 농민이 그냥 맞아요. 밀짚모습. 오사카에 지나가던 트랙터 아저씨. 농민 1 그분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그 프레임 안에 맞아.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게 되게 뭔가 그런 사랑? 환상 같은 사랑은 뭔가 그 세계, 환상의 세계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있고 뭔가 현실에 발붙어 있는 사람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치. 되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기 둘 사이에 그들만의 환상처럼 둘의 세계에 빠져 있지만 어떻게든 현실과도 이어져 있다. 현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되게 그치. 뭐야? 약간 이런 맞아. 이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되게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던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타자의 시선? 어떻게 보면 둘이 보고 있는 것도 고토 시게오의 사진전에 Self and others. 맞아. 자신과 타자였나? 자아와 타자. 네. 이런 그런 주제의 사진전이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나 읽었어요. 리버스 매거진에서 한 인터뷰인데 2019년 6월 8일자로 굉장히 최근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제가 엄청
여기서 팟캐스트에서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이 감독님의 전작인 열정 때도 변심하는 인물들 때문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고 아사코에서도 변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심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왜 계속 이야기를 쓰시는지 물어봤더니 감독님께서 대답하시길 기본적으로 저는 영화광입니다. 영화를 봤을 때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이나 제 마음에 뭔가가 들어와 감동을 줬던 때를 생각해보면 인물이 갑자기 변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인물의 이입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 중심 캐릭터에 관해 다 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인물이 내 예상과 달리 마음을 확 바꾸면 뭔가 배신당한 것 같죠. 동시에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 나는 사실 이 영화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 농민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 공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타자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게 이 세계를 보는 방법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이입을 하게 되다가 배신을 하는 순간이 나오고 영화에서 보면 바쿠를 선택했을 때 결혼 전에 뭐야 아사코 왜 저래 하지만 다시 또 아사코의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설득력이 부여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둘이 그렇게 허공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이게 엄청 영화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를 확장시켜서 일본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진짜 뭔가 알겠더라고요. 감독님의 마음이 잘. 뭔가 그 이야기에서 좀 다른 층위가 있다면 되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영화 속에서 좀 의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되게 드러나지 않게 박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있다. 뭐 바쿠가 갑자기 레스토랑에 왔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관객은 그냥 넘어간다. 콩 박힌 백설기처럼. 근데 그렇게 뭔가 되게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런 게 뭔가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사코 같은 사람이 있고 바쿠 같은 사람이 있고 료에이 같은 사람이 있다.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고유의 캐릭터성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영화 제목이 아사코인 것도 아사코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맞아. 어떻게 보면 아사코의 다큐멘터리다.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둘로 나뉜 사람은 바쿠랑 료헤이잖아요. 근데 뭔가 영재는 또 아사코 1&2로 개봉을 했다는 게 맞아. 사실은 아사코 내면의 싸움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맞아. 근데 마지막 장면에 아사코는 우리가 처음 초반 5분의 아사코가 확실히 아니잖아. 그 맞아. 변화가 너무 딱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인 것 같은 게 강물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이 있었는데 강물에 손을 한번 담그면 넌 더 이상 같은 강물에 손을 넣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같은 강이라는 존재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사코 1&2지만 맞아. 계속 바뀌는 아사코 1, 2, 3 무한대로 하지만 아사코다. 맞아. 그런 맞아, 그치. 이야기. 하지만 아사코지. 맞죠. 저희가 1&2가 뭔가 전환되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되게 서서히 변하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맞아. 변곡점이 왜냐면 있지만 그때 이사하러 집을 알아보러 갔을 때 아사코가 나도 일할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도 좋은 장면인데 그때 또 료헤이가 정말 저희의 료헤이야말로 되게 SF적인데 맞아. 환상 속의 남자야. 그럴 때 막 그걸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아사코는 되게 마야한테도 많은 영감을 받고 되게 스스로 좀 변하는 그런 시그널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뭔가 나중에 료헤이에게 돌아가고 싶다? 바쿠한테 너는 료헤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마무리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의 일본 제목이 자나깨나잖아요. 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님께서 그렇게 피해자들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받으신 게 있는 것 같고 그때 그 아사코가 이게 지금 아마 바쿠와 다시 떠났을 때 대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순간이 꿈이었던 것만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바쿠가 꿈이고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현실이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이 실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막연히 내가 현실감이 없어서 꿈 같다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사실 그것도 다 현실이었고 맞아. 아사코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느낌인데 그거를 계속 땅으로 붙잡아 내려주는 게 요해이잖아요. 자나 깨나인 거는 결국 꿈이든 현실이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거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물은? 저는 뭔가 자나깨나라가 원제인 걸 사실 이 녹음을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저도 뭔가, 근데 꿈 얘기가 중간에 영화 도중에 몇 번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이게 꿈인지, 이전 삶이 꿈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아사코가 하고, 근데 저는 뭔가 깨다라는 말이 갑자기 확 들어온 게 약간 계속 깨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형체가 있으면 깨지고 꿈도 깨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아사코가 저희가 아사코가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그 바쿠가 연예인인데 이제 엄청 연예인인데 바이바이 할 때 그 엄청 코팅된 안막 코팅된 차를 보면서 막 손을 열심히 흔들면서 잘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되게 아사코가 정말 이걸 극복했구나. 뭔가 이 한 시기가 끝나고 다른 아사코인 것 같은 뭔가 환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지. 근데 바로 그치. 바쿠가 찾아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짜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짜 전환점. 그래서 꿈이 사실은 되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잘 가라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불러들이는 인사가 되고 뭔가 그런 이상한 교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약간 손짓이 오라이 같게 됐어. 여기 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작별 인사를 했어도 바쿠는 진짜 안녕이라고 들었다잖아. 갑작스럽게 너가 인사해서 왔다. 맞다. 우리 건 바이바이였는데 바쿠는 그걸 안녕이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녕이란 말이 되게 신기하다. 똑같잖아. 그쵸.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그러네. 제가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시트콤을 엄청 그거 완전 내 최애잖아. 진짜. 근데 그 프란체스카를 안성택 만나서 너무 좋잖아. 안성택 진짜 좋아. 캬니.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를 만났을 때도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다시 만났을 때도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다. 맞아. 근데 그거를 교환학생 갔을 때 외국인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신기했어. 맞아,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안녕 하면은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모든 것이 되니까. 맞죠.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샜는데 이야기가. 근데 저도 나물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 보면서 내내 생각됐던 건 뭔가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근데 뭔가 나를 계속 쫓아오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뭔가 불안한 것들이 계속 날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저한테 바쿠가 그런 욕망이나 아니면은 어떤 불안함, 방랑 같은 것이었고,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사코가
바쿠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나는 여태까지 긴 꿈을 꿨던 것 같아 맞아.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바쿠가 없던 시간을 꿈이라고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지. 바쿠를 택했으니까 바쿠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자기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거고 바쿠와 함께 없었던 시간은 그냥 자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바쿠를 택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딱 그게 깨진 거죠. 아니야, 나 류에이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도 난 아사코였고 그때 내가 진짜였다라고 느꼈으니까 다시 하는 것 같다는. 맞아. 어쩌면 자나 깨나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나의 선택에 가까워지는 나의 욕망과 나의 선택에 가장 가까워지게 사는 게 깨어있는 그치. 삶이고 항상 깨어있고자. 근데 자는 삶도 사실은 삶인 그래도 거고. 나고 맞아. 그래서 사실 뭔가 꿈이라고 예전 삶이 꿈인 것 같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현실에 발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발을 붙였다는 걸 성장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성장의 환상 자체도 깬 것 같았어요. 맞아, 저는 맞아. 돌아가는 동안에는. 그치. 맞아. 근데 위로가 된다는 말이 진짜 뭔지 알겠는 게 그렇게 다 깨진 조각들이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되게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적이다. 같이 있고 함께 있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한없이 되게 열린 배드엔딩처럼 끝났는데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이상하게. 맞아.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맞아. 되게 가짜 평화를 다 깨버리는 것 같았어. 맞아. 그런 게 좋다, 진짜. 그래서 더 편안하고 맞아. 되게 불편한데 편하고. 그러면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지? 아니요. 네. 그러면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흔히 일본 영화 하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준 영화? 되게 일본의 젊은 신인 감독들의 영화를 쳐다보고 싶었어요. 맞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일본 영화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있고 제가 생각보다 일본 영화를 되게 많이 안 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일본 만화 이런 거 그냥 가끔 보면 좀 싫다고 느끼는 멘탈리티?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멘탈리티가 한국 사람들은 뭔가 부조리한 게 있으면 그걸 넘어서고 뭔가 그걸 전복해서 뭔가 어떻게든 다른 걸로 끌고 가려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역사도 그렇고. 근데 일본에서 보면 뭔가 되게 불합리한 게 막 나오다가 그 불합리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교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삶이지. 뭐 우리 이걸 적응하고 받아들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태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뭔가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에 속한다는 걸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뭔가 제가 한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저 부조리함을 왜 극복하지 않고 시스템 고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오카자키 맞나요? 맞아요. 오카자키 어머니가 그 잘못을 했어도 소중한 사람이면 그만큼 다시 소중하게 대해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할 때 다시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좀 다른 힘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던 영화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되게 산산조각난 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걸 다른 방식의 힘으로 바꾸는? 그런 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배씨는요? 되게 밸런스가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집중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산산조각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만 보여줬을 때는 오히려 있는 것을 못 보게 돼서 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아사코나 그 주변 인물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좀 끈질기게 보여주고 재난 상황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지진 이후에 정말 계속 걷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끝까지 쫓아가는 아사코 그리고 또 사과하는 쿠시아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뭔가 길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아사코처럼 영화도 집요하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런 영화를 별로 안 그러니까 이런 영화 말고 되게 무책임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고 끝내는 영화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영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치. 네, 근데 영화에 따라 다르지. 이 영화는 밸런스가 맞아. 있었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면 저희 당신을 위한 영화관 코너로 넘어갈게요.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또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이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방식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꼭 대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꼭. 그래서 그런 상영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영화만 보고 띡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영화일 것 같아요. 아사코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맞아. 이 영화를 오래된 여성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사코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맞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영화는 진짜 끈질기게 아사코의 선택, 아사코가 변화하는 그 흐름들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말 작은 디테일들에도 다 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저는 저희가 진탄 얘기를 못했어요. 진땀. 맞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있는 것처럼 생겼지? 머리. 그래서 고양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양이를 껴안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가끔 좀 감독님의 사심처럼 느껴지는 장면 몇 개 있지 않았어? 맞아. 그냥 진탄이 예쁘다라는 이유만으로 넣은 것 같은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냥 진탄을 자랑하기 위한. 우리 진탄 내가 예쁘지?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를 섭외했다. 그런 느낌에 물론 마지막에 진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너무 뭐야 이 고양이 자랑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너네 집엔 고양이 없지? 이런 느낌으로. 저도 고양이가 없지만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게 그리고 여러분 유기는 아무리 화나더라도 생명을 유기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면 되게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면 영화의 선택에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맞아. 유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맞아. 너무 웃긴다. 그러면 저희 오늘 녹음 어땠는지 잠깐 짧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진짜 원래 얘기를 하고 나면 별점을 반점 정도 올리잖아요. 아사코는 뭐 거의 1점을 올리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진짜 이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계속 생각이 나고 뭔가 되짚을 장면들이 진짜 많은 것 같고 초반 5분에 진짜 당황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걸 골랐다.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당황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2시간 동안 눈을 못 떼고 영화 본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너무 되게 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엄청 흡입력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계속 곱씹을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자다깨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사코가 맨 처음에 료헤이가 떠났을 때 잠들었다가 탁 깨서 가쿠를 찾잖아요. 맞아, 가쿠가 맞아. 빵 사러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 자다 깨서였고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진짜 곱씹을수록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영화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첫눈 오는 날에. 저는 오히려 첫 번째 봤을 때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헷갈려가지고 되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은데 또 두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사코라는 인물을 더 좀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녹음을 하면서. 좋다. 그 진탄도. 진짜. 저는 아사코란 영화가 저에게 진짜 사람 같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네, 진짜 사람 같아서 그냥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서는 어떤 판단을 딱 내릴 수 있는데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치. 계속 뭔가 이야기를 지속해 나가듯이 아사코란 영화에 대해서도 아사코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 같은. 이렇게 하니까 한국어 제목 아사코도 괜찮은 것 같다. 네. 좋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해 볼게요. 야.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우리 안녕으로 끝냈다. 안녕. 사실 안녕은 다음에 안녕이었지.